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실업률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과 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 4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여성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등 연도별로 추진할 다양한 대책들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고용률 70% 로드맵이 실업률 극복의 묘수가 될 수 있을는지요? 구직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게는 인재 확보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기업의 동참과 도전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신고리 신월성 원전에서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납품된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한국전력기술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닥치고 나서 미리 대비를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방을 한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원전뿐만 아니라 뭐 건축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좀 허술한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꼭 뭔가 일어났을 때 급급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 네. 짜증나죠. 그래서 뭔가 이런 안전 불감증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그런 기업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점점 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니까 이슈가 되고 또 이슈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사태 수습하기에 급급하고 이러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해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비리가 나타나고 장난을 치니까 그게 시민들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좀 그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 원자력이 한번 잘못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되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수력이나 이런 걸로는 아주 부족하니까 필요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안 그래도 더운데 경을 칠 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난 비상으로 벌써 후끈후끈해진 것 같죠? 방금 보신 대로 대규모 원전 가동 중단 사태에 전력 비상마저 걸렸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무용론까지 다시 등장하면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같이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원자력 공학 박사이자 뉴앤파워 대표인 이병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큰일입니다. 요즘 뭐 이제 봄도 없고 바로 이제 겨울 다음에 여름인 것 같고요. 벌써 굉장히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또 전력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력난 어느 정도 심각한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엊그제도 350만 킬로와트 예비 전력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때일은 기상 이변으로 여름이 당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냉방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멈춰있는 원전이 10개입니다. 23개 중에서 10개가 멈춰있다 거의 반이 보니까. 지금 멈춰있군요. 예, 반 정도가 멈춰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 수급에서 비상이 있는 거고 지금보다 사실 더 문제는 여름이죠. 여름에 지금 7,900만 킬로와트 정도를 최대 전력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는 한 200만 킬로와트 정도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력 수급의 비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3개의 원전 가운데 10개가 멈춰 섰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전력 수급 비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도 될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좀 지금까지 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32에서 5%, 32, 3, 4% 그런 정도. 30% 안팎이라고 보시면 30% 안팎이에요. 굉장히 높은 비중인데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 그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지금 멈춰 섰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원전 운영에
예. 대실수죠.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이 운영하는 많이 데 있었다.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제가 조금 보완을 좀 드리면요. 요번에 그 예. 원전이 지금 10개가 멈춰섰다고 하는데 네, 그 네, 10개 멈춘 좀 이렇게 원인을 네네. 한번 좀 분석을 해봤으면 우선 합니다. 예. 그 10개 중에서 사실상 5개는 계획 예방 정비라고 해서 원전 가동을 한번 하고 나면 한 예. 1년 반 정도 하고 나면 안전 점검 들어갑니다.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들어가거든요. 그게 5개가 멈춰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영광 그 3호기 안전점검 주기는 어떻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하고 정도. 예. 보통 2달인데 이번에 한 달로 많이 줄였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이게 나중에 안전 문제랑도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그걸 어쨌든 줄이면은 안전에는 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정이 지금 워낙 급하니까 아니요. 시간을 좀 그게 줄여서, 아니라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는 안전 점검 기간을 계속 줄여왔어요. 어떤 예. 이유에서 그걸 줄여왔습니까? 이용률, 가동률을 높이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게 예.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10개가 줄어들었고 제가 한 200만 킬로와트 모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10개 다 중단된 상태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중에서 5개는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5개는 그 점검이 끝나면 여름에 점검이 다시 끝나면 가동이 될 예정이고요. 예정이고. 예. 근데 문제는 영광 3호기하고 울진 4호기는 이미 부품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그 전부터 예. 증기 발생기를 교체한다든지 원자로 헤드에 균열이 발생해서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비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미뤄진 게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위조 부품 건으로 된 거는 예. 2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안전 점검 기간이었으니까 예, 다시 예. 재가동을 할 거고 예. 그래서 재가동 기간이 좀 더 미뤄지겠죠. 미뤄지겠네요. 그래서 예. 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재가동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한 3개 정도가 예상 외로, 예. 그러니까 계획 외로 멈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발전소 3개면 이렇게 큰 규모로 빠지지 않죠. 근데 원전은 한 개당 100만 킬로와트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화력발전소도 100만 킬로와트까지 안 돼요. 예. 한 70만 킬로와트, 뭐 50만 킬로와트 되는데 원전은 하나가 100만 킬로와트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서 멈추면 그게 전력 공급에서 안정성에서 이제 굉장히 큰 위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그 전력의 한 30% 정도를 원전이 예, 감당하고 예.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나머지 70% 비중은 어떻게 돼 비중은 있습니까? 이제 예. 석탄 화력이 압도적으로 높죠. 한 40%가 화력이- 석탄 화력이고요. 예, 예. 그리고 LNG도 있고 석유도 한 5% 정도 있습니다. 수력은 어떻습니까? 수력도 미미합니다. 네. 1, 2%? 수력은 1, 2%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원자력 아니면은 석탄 화력, 석탄, 그리고 화력에 LNG. 의존하는 LNG하고 석탄, 예. 석유, 석탄, 예. 석유가 석유는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LNG, 석탄, 그리고 원자력 세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의 에너지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은 예, 예. 한 20%쯤 되고요. 원자력이요. 예. 예. 그리고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29%, 30% 그러니까. 예. 근데 프랑스는 74, 5%가 되죠. 아, 프랑스가 굉장히 원전 비중이 높죠. 프랑스가. 비중이 높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지금까지 근데 좀 각국들을 보면은 원전 비중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었죠. 최근 와서 이제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원전 비중을 높여가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우리나라 중국이 좀 높여갔었고 우리나라가 높여가는 거고 프랑스는 애초에 굉장히 많이 지은 상태에서 그걸 유지하는 정도였고요.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로 신규 수주가 없이 수명 연장을 계속하는 경우였고 일본도 높여갔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높여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이런 터키나 뭐 중동 국가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들이 조금 지금 뭐 상황을 보는 정도이지. 그러니까 경제 발전 속도가 좀 빠르면서 갑작스럽게 에너지 수요량이 늘어나는 국가에서 원전이 많이 대안으로 좀 활용이 된 부분이 중국과 없지 않아 있군요. 한국이 아무래도 그렇고요. 원전이 좀 네. 쌉니까? 다른 지금 화력이나,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계량 형태로 봤을 때는 당장은 단가가 제일 싸죠. 다른 것보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않는 비용들을 밀어놓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그 피난 비용만 70조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15만 명이 피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빨리 돌아오게 하면 피난 비용이 줄어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1조 원 증가할 때마다 원전 단가가 0.1엔씩 증가한답니다. 예. 우리로 치면 10원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70조 엔이 증가했으니까 70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액체 폐기물 비용, 사고 수습 비용, 그리고 뭐 토양을
국토의 3%를 다 걷어내야 되니까 그런 뭐 재현 비용 이런 것들은 아직 계산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 관리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을 하면 가정도 하고 예. 그다음에 폐로도 제대로 잘 하고 그 예. 비용도 사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핵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 인류가 아직 핵폐기물 처분을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게 요즘 한참 거론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한 이슈죠. 핵심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원전을 짓고 운영하고 그러는 데 대한 비용으로서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을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핵 폐기물이 다시 연료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퓨얼 사이클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석탄, 석유 그런 것들은 한번 떼면 이제 다시는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원전에서 한번 타고 나온 핵연료는 그게 더 강력한 에너지화 돼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그걸 기술을 연구하고 있죠.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비용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같이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퓨얼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돌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고 또 떼면 또 되고 그런 기술은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고 전 있습니까? 인류가 아직은 예. 확보를 못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그게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큰 미래는 아닙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풀에다가 보관하고 있죠.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두 가지가 없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요. 예.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능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뭐 수십 년 정도 되는 예. 뭐 대표적으로 세슘 137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뭐 코발트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뭐 옷이나 장갑이나 필터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발전소별로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게 다시 경주 방패장으로 지금 옮겨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이죠. 고준위 폐기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별로 연료 풀장처럼 예, 물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방금 이병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그걸 재처리를 해서 그러니까 사용 해결료는 처리라고 말하면 재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처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영구적으로 이걸 생태계와 격리시켜서 처분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비용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본 얘기만 해도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처리를 통해서 사실 방사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주변의 환경 오염도 그렇고 노동자 피폭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용 해결료 재처리를 통해서 나온 플루토늄이라든지 우라늄 238이나 235를 다시 하려면 고속로라고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방문하셔서 제4세대 원자로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고속로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포기한 상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걸 경제적으로만 친다고 하더라도 20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다시 그거를 쓰겠다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수요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핵 폐기물 처리 관련된 비용 그리고 안전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면은 다른 어떤 화력이라든가 수력보다는 초기 비용은 원자력이 좀 덜 들어가는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경제성 관점에서 이제 원자력이 많이 선호가 되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랬죠. 예. 연료비가 워낙 적게 드니까요. 원자력은 1g 가지고도 굉장히 예. 많은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연료비가 기본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예.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얼마 전에 밀양 송전탑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대규모 765kV 송전탑은 원전이 집중돼서 가동되지 않으면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설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용 해결료 만약에 처리한다면 재처리 비용 2천억 원, 200조. 그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걸 영구 처분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폐로한 비용도 지금 뭐 한 7천
1천억 원 잡고 있는데 1기당 그것도 1조 이상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된다면 경제성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반론이 있으신 예, 표정인데, 아니, 양 위원장님이 워낙 박학다식허시고 그러셔서 제가 좀 끼어들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선은 그 퓨얼 사이클에 대해서 인류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고 그러시는 건 조금 그렇지 않고요. 아니 이미 실패한 기술을 고속로는 실패를 해서 더 이상 아니, 투자한 나라들이 거의 없다는 고속로만이 거죠. 대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그럼 고속로가 아니면은 그 재처리한 걸 어떻게 쓰죠? 자, 지금 뭐 토론이 지금 약간 그거를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자력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고속로가 아니면 재처리한 걸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뭐 빌 게이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고속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 상당히 높은 온도에 견디는 그 금속 재료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조금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네, 지금 뭐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전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원자력 발전 지난 30년사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정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김다정 캐스터. 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역사 무려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1호기는 바로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상업용 원자로 고리원전 1호기입니다. 30주년을 맞은 지난 2008년 10년간 재가동이 승인되면서 2017년까지 연장 운영이 결정됐는데요. 하지만 원전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고리 1호기에서 일어날 정도로 사고가 잦고 2012년 2월에는 정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1983년 월성 1호기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운전을 시작했고 이어 고리 1호기가 부산광역시에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건설된 원전은 총 23기입니다. 세계 5위 수준의 원자력 강국으로 올라섰죠. 우리나라에서 전체 발전 설비 용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달합니다. 원전은 1기가 공급하는 전력량의 비중도 매우 높겠죠. 1기당 발전 용량은 70만에서 100만 킬로와트급, 안성시 인구 18만여 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양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화력이나 복합발전과 같은 발전 방식은 고장이 나더라도 개별 발전기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력 전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원전은 한 대만 정지되더라도 바로 전력 수급의 차질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원전 23기 중에서 점검이나 고장을 이유로 무려 10기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전국의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나 고장 건은 600건이 넘고 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이 지난 36년 동안 원전 사고 고장 건수는 총 672건에 달했습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요. 계측, 제어 결함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기계 결함과 인적 실수, 전기 결함, 외부 영향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47건의 사고와 고장 가운데 인적 실수로 인한 것이 10건, 이 비중은 22.3%로 더 커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실수란 절차서에 적힌 조작법대로 따르지 않는 조작 오류에 의한 사고와 고장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가동 중단된 10기 가운데 올여름 재가동이 가능한 것은 최대 4기 정도라고 하니 3기는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여름 전력난은 하루하루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난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걱정되시나요? 정부는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원자력 강국으로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7기를 대처하기 위한 추가 건설 방안도 세워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19기의 원전을 더 건설해 2030년에는 총 40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입지를 확정하고 건설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원자력이다. 앞으로 100년 이내에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는 없다라는 의견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반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원자력 발전.
과연 정답은 있을까요? 이 내용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을 쳐주시죠. 네, 김대중 캐스터와 함께 우리나라 30년 원자력 발전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2030년까지 앞으로 19기를 더 증설을 해서 40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부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아까 제가 소개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으로 소개가 됐는데 제가 그걸 작년까지는 했고요. 지금 한 78개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원전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대안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있는데요. 이게 원전 문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 근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은 항상 이게 전력이 부족해서 사실 뭐 기업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 뭐 절전을 강요를 정부에서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위기 상황을 대처해가고 있는데 사실 원자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시켜도 지금 이 부족한 전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반대신지 전력 정책을 다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80년대에 전력 정책을 잘못 잡으면서 그 후과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원자력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선 1인당 전력 소비가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부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화석 연료는 에너지 수입을 세계적으로 세계 5위예요. 수입 많이 하는 나라로. 1위가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이제 중국, 독일 순위 그다음 우리나라인데요. 뭐 미국하고 중국은 워낙에 큰 나라니까 빼면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GDP는 우리보다 1인당 높은데 근데 1인당 쓰는 에너지 소비율이 1인당 쓰는 전기 소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너무 싸죠. 너무 싸다 보니까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데 전기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소금을 말릴 때 태양을 쓰는 것 같죠. 전기로 바닷물 끓여서 소금을 만듭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죠? 전기로 냉방은 뭐 그럴 수 있다 몰라도 전기로 난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 요금 현실화 얘기는 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산업계 제조업에서 전기가 필수적이지 않은데 쓰는 가열, 건조, 난방 이런 게 50% 이상이에요. 네. 우리가 중국보다 전기가 더 싸니까 해외 공장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싼 전기 쓰려고. 그렇게 해서 한전이 적자를 가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 빼서 이쪽으로 넣는. 그리고 일부 기업은,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기업은 영업이익이 전기요금 싼 것 때문에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몇 개 기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을 국민 세금으로 대어주는 이런 꼴이 지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싼 산업용 그럼 전기요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전기값 좀 높여야 됩니까? 산업용 전기요금 기본 정상화 시켜야죠. 지금은 원가 이하로 되니까 전기 수요가 높아지면은 한전이 돈을 많이 벌 것 같죠.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죠. 더 팔수록 손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공기업이니까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효율을 높이는 거에 기본적으로 방점을 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 효율을 높이는 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한 70년대부터 우리가 경제발전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싼 값으로 전기를 갖다가 공급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전기 요금 체계를 바꿔서 높이겠다고 하면 전기요금이 제조업 비중에서 몇 % 차지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네, 퀴즈. 몇 %일까요? 말씀하세요. 준비해 오신 거 말씀하시죠. 1.15%?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기업 정도가 문제인 거고요. 어떤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셨는지. 이걸 보여드리면, 자, 이게 7,500만,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전기가 모자란다고 하는 게 평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1년 중에도 며칠이고 그중에 낮 시간에 몇 시간인 거예요. 그때 지금 200만 킬로와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 중간에 한 이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주변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때만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도 낮에 이 전력 피크를 담당을 하거든요. 태양광 근데 그게 너무 설비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원전보다는 싸죠. 원전은 예를 들면 지어놓으면 예. 이런 때는 전기가 남는 거예요. 태양광은 이때만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낮에만 생산하니까. 근데 원전은 1년 365일 항상 생산하는 거니까요. 전기가 남아돌 때는 버리고 이때를 위해서 1년 365일 항상 생산하는 원전 전기를 가동을 한다.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원전보다 태양광이 쌉니까? 지금은 비쌉니다. 지금은 훨씬 비싸죠. 비쌉니다. 예, 지금은 단가로는 싼데요. 단가로는 단가로는 싼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다 하면은 당연히 원전이 싸죠. 근데 태양광은 그게 아니라 이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피크 타임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태양광을 갖다가 저희가 200만 활용할 필요가 킬로와트 있겠다. 모자라다 그러면 예. 그거를 사실 유리 건물도 많고 옥상 빈대가 많잖아요. 설치하는데 얼마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그 낮 시간에 몇 시간만 딱 생산할 거면 그걸로 그냥 대체하면 되는 건데 그걸 1년 365일 가동할 큰 규모의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은 단가는 이거 많이 생산하니까 원전은 싸겠죠. 하지만 거기는 버리는 전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 수요는 들락날락 하는데. 근데 저렇게 되면은 좀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바뀔까요? 들어서 뭐 예. 이렇게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시간대별로 부족한 전기를 갖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네. 보충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네네. 지금처럼 뭐 정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제가 좀 여쭙고 싶어서, 예. 정부에 굉장히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4월 15일 독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일은 태양이 얼마나 없는 나라입니까? 근데 지난 4월 15일에 세계 신규 요구 수입을 했어요. 전력 피크 때 22.68기가와트, 우리로 치면은 원전 전기 23개 분량을 피크 때 전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담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100만 사업자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처럼 전력도 많은 중앙집중에서 거죠. 관리할 것이 아니라 네. 개인이나 기업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일정 부분 할 수도 있는 자력으로 거죠. 생산을 해서 예, 사용할 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예. 양 처장님 제가 부를 때 양 처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양이 처장님이라고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셔도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원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것보다는 예. 전력 요금을 합리화해서 소비를 줄이자라는 말씀과 그게 첫 번째 아니셨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생산의 그 전략을 예. 그거를 그렇게 큰 발전소를 지어서 쓸 때는 쓰고 없을 때는 버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거를 좀 줄이고 예. 그 틈새를 예. 태양열이라든가 분산화시켜서, 분산해서 한다면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예. 정말 대단히 효율적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력 요금 문제는 이제 좀 간단하진 않고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중소기업들, 영세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산업용만 올리면 되느냐, 개인들은 괜찮으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만 하여간 전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면 원전을 줄이는 그건 대단히 아주 건전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입니다. 공급을 위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수요를 쫓아가는 공급으로 가다 보면은 이건 끝도 한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가 2024년이 되면 현재 미국보다도 1인당 전기 소비가 더 많은 거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부 계획이에요. 저는 끝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수요를 잡아야 된다. 수요를 일단 잡고 나서 이제 공급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안전 문제와 이게 직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전이 당장은 단가가 싸니까 원전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많이 원전을 가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동률 세계 90%, 세계 1위 이거를 성과 지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안전 점검을 위해서 보통 2달 정도 걸리는 거를 한 달로 축소하고 웬만해서는 가동을 중지시키지 않는 거죠. 웬만한 거는. 그리고 계속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점검들은 다 도외시돼 버리고
되는 안전성이 거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번에 세안 예. TEP 사건도 보시면 정부 출연 기간, 검증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맡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안 TEP는 시간을 맞춰준다는 거죠. 속도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도를 맞춰주는 이면에는 이런 조작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고. 아니 이 근데 속도전이 이게 결국은 문제가 이번에 되는 거죠. 부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참 이거 살인 행위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예. 뭐 살인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진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그래, 다수의 그게- 그래서 제가 생명.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이고 원전 설계를 전문으로 한 사람인데 대안이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크게 원전 사고가 3번 났잖아요. 근데 이거 원전 어떻게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석탄 석유 화력 발전소가 CO2 가스를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낼 것이라고 그런 쪽 전공한 사람들이 한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뭐 친구고 동료고 그러니까 야 니들 참 밥 벌어 먹으려고 별 얘기 다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예. 근데 이렇게 이제 현실화가 됐죠. 현실화가 됐고 예. 뭐 이게 그건 뭐 그냥 더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공멸이니 그런 얘기 끔찍한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기분이 현상인데 심각하죠. 예. 예. 뭐 당장 현실화가 돼서 뭐 많이 덥지만 작년에도 보면 해수욕장 개장일이 한 달이나 땡겨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석탄 석유 발전소를 야 이거다라고 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40%나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태양열이나 뭐 조력이나 풍력이나 그런 것들은 공해가 좀 적은데 훨씬 적은데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기술이 아직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전력만큼을 될 그럴 기술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원전 반대 이건 뭐 아주 대안이 뭐냐는 거죠. 멋있고 예.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예. 좀 하여간 그 사람들이 들을 때 맞아 원전 관두어야 돼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해서 인기도 있고 그런데 원전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째 저건 좀 보수 꼴통 같고 뭔가 좀 부패 세력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그 원전 반대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양 처장님 말씀대로 대안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력 요금을 얼마로 하고 해서 하면 전력이 얼마가 그렇죠. 줄고 그러면 어떤 불편이 있고 뭐 기업의 무슨 경쟁력이 줄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 파악을 해서 그걸 감수하자. 국민적 공감대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 합의를 그러니까요. 얻고 예. 이게 잠깐만요.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뭐 사실 전기요금이 대단히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좀 부자는 좀 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싸게 내자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력 소모가 얼마가 추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주 근사한 그런 그 태양열이나 그런 거 가지고 소규모 전력 소비를 보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줄잖아. 그러면 우리 원전 2개 지을 거 하나 지고 또 없애고 그러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그건 정말 최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전력 수급을 얘기를 할 때 원전 안전 문제를 정말 마음먹고 한다고 하면 전력 수급에서 원전 문제를 제외하고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적 결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공교롭게도 독일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 비슷하게 원전 연기가 30% 였거나 지금인 겁니다. 제가 세 국가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 많이 하는 나라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2000년에 탈원전을 결정할 때 원전 연기가 30%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원전 연기가 30%였고 우리나라는 지금 30%입니다. 독일은 10년 만에 원전 연기가 17%로 떨어지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가 2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뭐 고통을 감내를 했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30% 전기를 다 줄였습니다. 예. 줄이고 지금 원전 2개만 가동을 하고 있고 지난 여름을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보다 전력 예비율이 더 높았어요. 물론 뭐 기업들의 상용 자가 발전이 좀 있긴 했지만 그 우리도 사실은 이런 안전 문제를 한다면 최대한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원전을 가동해야 된다. 그런 건 최소한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안전 문제를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수요를 일단 줄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 기후변화 대책을 얘기를 할 때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밌는 거는 독일이 원전을 8개나 문을 닫았는데 거기는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량을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만 줄인 게 아니라 화력발전소도 줄인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력 수요를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전략 잠재량, 그러니까 단장에 포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결의가 필요하다고 근데 말씀을 벌써 드리는 이제 거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30년까지 이제 예, 예. 19기인가요? 네네. 건설을 해서 뭐 40기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 계획이 진행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우리가 예. 전기를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처럼 많이 쓴다는 계획 하에 현재의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막 달려가는데 아무도 그걸 잡지 않고 책임을 가지지 않는 이런 전력 정책을 그냥 더 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은 1인당 에너지 전기를 쓴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처럼 전 세계 사람이 살면은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나라에서 그거는 좀 그 예측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원전 안전 문제를 보면서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의 발전원을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 그것부터 인식을 하고 그럼 우리가 다른 대체를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일본처럼 사고가 난 다음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단계적으로라도 점검을 해 나가면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수요를 잡으면 원전만이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도 같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긴급 제의를 예, 하나 예, 했으면 말씀하시죠. 좋겠는데 이제 원전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참 수십 년간 되어온 논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결말이 안 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안전하게 운영된다고 가정을 하면 공해가 안 나오고 값이 일단 싸기 때문에 그리고 퓨얼 사이클이라고 하는 인류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가정이 안전하게 된다라는 운영된다라는 그 가정 하에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원전 산업계에서 가짜 부품을 쓰고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세계에서 이런 전례가 없었어요. 이런 이건 참 살인적인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 뭐 대량 살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범죄인데 예. 그래가지고 오늘 10시 반에 총리가 이제 그 대책을 문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책도 영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데 여러 가지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그 양 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장 어떻게 원전을 팍 줄이거나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런 시민단체에서 자, 왜 한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범죄가 일어났으며 그 원인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좀 그 힐날하게 분석을 하시고 비판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논리라든가 한전한수원의 폐쇄적이고 그런 정말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예. 시민단체의 그런 활발하고 좀 애국적인 그런 대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줄여가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뭐 뚜렷한 대안이 단기적으로 없는 상황에서는 전력 수요를 줄여가면서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불량 부품 납품하고 이거는 진짜 살인죄죠. 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예. 그 최근에 원전 안전 문제는 예. 뭐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세요? 네. 아까 막 예. 지적을 하셨어요. 예, 어떤 예, 문제를 저희가 예,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검수 기간도 줄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 지적을 저는 하셨지만은 이병용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이견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안전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은 문제라든지 이 퓨얼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방사능 오염이 더 확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는 게 있어서 그 약간 이견이 있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저는 오늘 10시에 그 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평을 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안전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좀 첫 보완돼야 번째로 이게 유착 관계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유착 관계는 어느 산업에나 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수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좀 근데. 심하지만 네. 어디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아무도 이것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단위가 없었다. 무주공산이었다라는 거죠. 규제 기관이 너무나 무능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손발이 되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는데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아서 전체 예산의 41%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규제를 해야 되는 대상한테 가서 연구 용역을 요청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한국수력 원자력 관계군요. 주식회사 슈퍼갑인 거죠. 예. 거기서 규제 기관도 용역을 주는데 그럼 규제를 잘할 수 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김대중 정부 이후로 환경과 안전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다.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키는 과정에 오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것도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됐던 품질 보증서 위조 사건. 품질을 평가하는 단위가 규제 기관이 아니에요. 규제 기관이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가면서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품질평가실이 폐쇄됐습니다. 품질평가실이 한 7, 8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으면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폐쇄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거에 맡긴다고 하면서 한수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이 품질을 평가하는 갑의 위치를 또 진 거죠. 규제기관은 규제를 못하게 된 거고 뭐 이런 예산도 독립이 안 돼 있고 인력도 독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 규제 권한도 독립이 안 돼 있고 충분히 보장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규제기관이 되다 보니까 감찰을 하는 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전력 기술 주식회사는 더블체크 이번에 또 제안으로 나왔는데 더블체크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지만 서류검사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서류검사밖에 안 한 거에 대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무작위로라도 테스트를 했으면 문제가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12만 5천 개를 전수조사한다고 말하는데 그걸 2, 3개월 만에 끝내겠대요. 12만 5천 개를 2, 3개월 만에 끝내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서류 검사인 거죠. 그 서류 검사로 적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전 안전 문제가 뒷전인 상황이다. 저희가 보기에는. 규제 문제. 그러니까 전력 수급을 위주로 해서 위주로 점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가고 속도만 계속 얘기하게 돼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제어 케이블 딱 얘기 나오니까 그거 교체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한 6개월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해서 4개월 만에 하겠습니다. 그 속도 전에 결국 세안 TEP가 그 속도를 내면서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분명히 보고 그걸 개선해야지 지금처럼 단기적인 유착관계 끊겠다, 뭐 퇴직 후 뭐 하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력 수급의 어떤 불안 요인이 계속 이런 부추김질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단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역 주민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뭐 어떤 데이터가 있나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년 동안 코호트 조사를 했고요. 그것의 데이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원로 데이터가 다시 공개가 돼서 그걸 다시 뭐 연구조사를 했더니 2.5배 정도 갑상선암이 더 높다는 게 나왔습니다. 뭐 하여간 그건 원전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방사성 물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나옵니다. 온배수를 통해서 나오고요. 대기 중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월성원전 같은 경우는 지하수, 빗물, 토양, 심지어 주민들 소변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나옵니다. 뭐 좀 자연 방사능도 강하고 하여간 인공 방사능 말씀드린 겁니다. 객관적인 그런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얘기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이
지금 먼저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그 양 처장님 말씀에 저는 뭐 대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 안전 규제를 하는 안전위원회가 뭐 한수원한테 뭐 받고 뭐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번에 총리 그 대책에서도 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니요, 예산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본적으로 예. 다는 아니지만 예. 일부 꽤 많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방송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안을 보면 한전한수원의 지휘부와 정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누구를 감독을 잘못해서 또 제도가 불충실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거를 고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세계 최초의 이런 황당한 범죄가 나온 소스는 그쪽이거든요. 그 언론에서 말하는 그 원전 마피아들인데 그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서울대 카이스트 원자력 지금 출신들이 그러니까는 그 어떤 학교를 어디 나왔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하여간 그런 원전 마피아라는 것은 조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대표님은 원전 마피아 아니시죠?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라고 그러면 조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수사받는 사람들 보면 조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네. 자기 대통령 말씀대로 사욕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부패 조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 증거가 있다 증거가 그러시니까. 있다고 하면은 검찰 쪽에서 수사가 있어서 뭐 제가 책도 써냈고 제 책 제목이 뭐 책 광고 하는 것 같이 들릴 것 같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무궁화 꽃을 꺾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무궁화 꽃을 꺾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말하는 원전 마피아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사회 구조가 그게 워낙 세력이 강하고 폭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많이 알고 있어요. 제 책이 기증받거나 팔린 게 뭐 수천 권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일면 톱으로 났었고 여러 가지 월간지에 났었고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또 한 20몇 분 동안 오늘 매일경제에서도 좀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조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거를 알리고 그러는 그런 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정부도 다 그냥 모르거나 뭐 알면서 피하거나 그런 게 저는 이것이 문제고 제가 참 그 애국적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시민단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우리 PD가 빨리 좀 마무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기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전과 전력난에 대해서 이것저것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서 좀 아쉽죠. 좀 네.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력난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문제, 국민적인 합의하에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이원영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병영 뉴엔파워 대표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앞서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유비무한이란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터지는 문제들, 사건, 사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유비무한의 정신이 아쉬울 때가 참 많죠. 오늘 이 토론의 자리도 그냥 토론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전력 대책이 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그야말로 유비무한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